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6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설레는 일인지 말이죠. 제 이름은 윤미정,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주부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 정수호와는 30살에 결혼해서 26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며 그럭저럭 괜찮은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죠.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으로 승진했고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큰딸 지수는 32에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고 29인 아들 준우는 아직 총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이니 먼저 먹으라는 내용이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받는 익숙한 문자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꽂아둔 낡은 앨범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서랍을 잠가두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무심코 서랍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보였는데 제가 모르는 호텔과 레스토랑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명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호텔, 같은 레스토랑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 기념일도 아이들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않던 남편이 누군가와는 매달 정확하게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손에 쥔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선 남편에게 저는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회사 후배라고 외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외로워서라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6해를 함께 살면서 제가 외롭지 않았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도 포기하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던 제가 외롭지 않았을 것 같냐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추궁에 가까웠죠. 남편은 그 여자가 36살의 회사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고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겠다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깨져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6해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 지수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제 표정이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딸은 제 거짓말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결국 저는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빠한테 당장 따지겠다는 딸을 저는 겨우 말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할 건지 정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이혼하라고 그런 남자와 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26해의 세월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0을 넘긴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들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걸요. 어머니는 며칠 전 남편이 찾아왔을 때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차 안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봐.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혜진의 말이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20살 때부터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56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윤미정, 너는 뭘 원하니?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따로 지내자고, 그 시간 동안 우리 각자 생각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네 집에 얹혀 살 수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원룸을 한 달 계약으로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 집에서,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살았으니까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묘하게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오롯이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오래전에 접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수채화였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들 무언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찾아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강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강민우.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림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기초부터 시작했는데 붓을 잡는 것조차 서툴렀던 저에게 강사는 친절하게 다가와 자세를 고쳐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물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을 찾고 싶어서라고요.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은 자신을 만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이 있었고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남편도 아이들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솜씨를 보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강사 강민우가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수강생 몇 명이 함께 가기로 했다며 자연스럽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리는 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다른 수강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만 서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고, 그래도 괜찮으면 둘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나온 길이라 함께 미술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는 중년 작가의 풍경화 전시였습니다. 강민우는 그림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풍경을 담았을지, 색감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다 보니 그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작가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서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강민우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물었습니다. 요즘 그림에 집중하는 모습이 달라 보이는데 특별한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제 개인사를 이야기한다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26회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배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것에 대해서요.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우는 조용히 듣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도 5년 전에 이혼했다고, 아내의 외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가르치는 일도 이혼 후에 시작한 거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강민우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더 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됐으니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냈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고요. 남편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겠다고 얼마든지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딸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관두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엄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정말 회사를 그만둔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제게 따졌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게 뭐냐고 이혼하려는 거냐고요. 저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엄마도 혼란스럽다고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냐고 근데 솔직히 아빠랑 다시 살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누나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고 이혼해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며 엄마가 행복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주 수채화 수업에서 강민우가 개인 지도를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조금만 더 배우면 정말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민우는 제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냥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은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강사의 마음일 뿐이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개인 지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 개인 레슨 날 강민우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의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풍경화도 있었고 인물화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강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이혼 직후에 그린 그림이라고 떠나간 아내를 그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있던 이미지를 그린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왠지 그 여인이 저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혼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레슨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민우는 제 그림을 보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붓질의 방향, 색의 농도, 구도를 잡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그림을 그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강민우가 차를 내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마음이 복잡하다고요. 강민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용서가 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용기라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뜨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많았다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가 와서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82년의 생을 마감하신 겁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문상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상주 부인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3일장 동안 남편과 저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26해 동안 함께했던 부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틈틈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누이 정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카들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마음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냐고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보이는 남편의 얼굴에서 미안함과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수채화 수업에 다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강민우는 제가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다고 말하자 그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수업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민우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근교로 사생대회를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면 기분 전환도 되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주말 강민우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라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강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풍경을 그렸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붓을 움직이니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강민우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며 김밥과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하지만 결국 놓아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었냐고요? 강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후회했다고 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서로가 불행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상황이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한다 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가고 싶기는 한 걸까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며 제 자신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정 씨를 보면 자꾸 마음이 간다고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고 웃는 모습을 보면 더 웃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다만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게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정 씨가 결정을 내리고 마음을 정리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때까지는 그냥 친구이자 선생님으로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강민우에게 호감은 있었지만 그게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복잡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감정이 끼어드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러 갔다 왔다고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낮에 딸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며 엄마한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아빠가 정말 변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라면 용서할 수 있겠니?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엄마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라고요. 오후에는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근처라며 들렀다고 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혼하든 재결합하든 엄마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죄책감 때문에 결정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정장 차림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26해를 함께한 우리 결혼이 내 실수 하나로 무너진다는 게 견딜 수 없어. 남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도 관두기로 했고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26해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쌓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미 변했어요. 이 한 달 동안 혼자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그동안 윤미정이 아니라 정수호의 아내 지수와 준호의 엄마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56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어요. 아, 이런 게 나만의 시간이구나. 이런 게 내 삶이구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하겠다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과 다시 시작한다 해도 완전히 다른 관계여야 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저 당신의 뒷바라지만 하는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알았다고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남편에게서 멀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56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기로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더 갖기로요. 다음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동안 각자 자기 삶을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는 원룸 계약을 연장했고 남편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무렵 강민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에 소규모 전시회를 여는데 미정 씨 작품도 함께 전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지만 강민우는 괜찮다며 격려했습니다. 초보자의 시선이 오히려 신선할 수 있다고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 그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새벽까지 붓을 잡고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강민우는 자주 작업실로 와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저를 판단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강민우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혼란스럽다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고요. 강민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옳은 선택이란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중요한 건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거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보든 자기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너 그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부인했지만 혜진은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 그 사람 이야기할 때 내 목소리가 달라. 혜진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힘든 시기에 기댈 곳이 필요해서 생긴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원룸이 좁아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딸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았다고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전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작품을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거였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장에 갔습니다. 강민우가 먼저 와서 작품들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은 3점이 전시됐습니다. 강가 풍경, 단풍나무 그리고 혼자 걷는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제 자화상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 쓸쓸하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프닝 리셉션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수강생들도 왔고 강민우의 지인들도 왔습니다. 남편도 올까봐 걱정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준호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는 제 그림들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관람객 중 한 분이 제 그림 앞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분이 누구냐고요? 제가 그렸다고 하자 그분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와닿는 그림이라고 특히 여인의 뒷모습이 마음을 울린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0살의 남편과 이혼했다고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고 편하다고요. 그림 속 여인처럼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있자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6이라는 나이가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도요. 전시회가 끝나고 강민우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제게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거리낌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그림에서 진심이 느껴진다고 그림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인의 뒷모습 그림에서 미정 씨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무언가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용기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결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강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응원하겠다고 미정 씨가 내린 결정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 마음을 다시 전해도 되겠냐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뭔가 결정이 선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다음 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잘못이 있어요.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56살의 남자가 공원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26해를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정심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요. 당신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아직 58이잖아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럴 거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알았다고 미정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비록 서툴렀고 실수했지만 사랑했어.
그것만은 알아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나를 잊고 살았거든요. 공원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강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정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서로 합의하에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이 갖고 저는 적당한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딸은 처음엔 울었지만 나중에는 이해한다고 했고 아들은 제 편에서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석 달 후 이혼이 완전히 성립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서글픔도 느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했던 삶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게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제가 꾸민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벽지 색깔부터 가구 배치까지 모두 제 취향대로 했습니다. 한쪽 방은 작업실로 만들었습니다. 캔버스와 분 물감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와서 그림 그리기에 딱 좋았습니다. 강민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완전히 정리하고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6해를 살면서 제대로 저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수채화 수업은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는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붓을 잡고 색을 칠하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캠퍼스와 저만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요.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미정이 말대로 다시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됐다고 잘 살라고 말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우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술관도 가고 전시회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민우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사생대회가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펼쳐진 수평선을 캔버스에 담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바다를 보며 산책했습니다. 강민우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6살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20살 처음 연애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강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이제 내 마음을 말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림 그리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진지하게 생각에 잠긴 모습도 모두 좋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힘든 시기에 기댈 곳이 필요해서 생긴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게 진짜 마음이라는 걸요. 강민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인생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것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 서울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강민우를 소개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강민우가 손주 그림을 그려주자 딸도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은 반갑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6개월 후 저는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 작품만으로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딸과 아들, 손주 그리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전 남편도 왔습니다. 멀리서 제 그림들을 보더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멋지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옳았어.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았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았어. 행복하게 살아.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우리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몇 점의 그림이 팔렸고 다음 전시 제안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정받았다는 거였습니다. 57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겁니다. 강민우와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서두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그림을 그리러 다녔고 평일에는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냐고. 30년 결혼을 버리고 나온 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후회될 뿐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달라졌다. 예전엔 항상 눈치 보고 조심스러워 하더니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껴요.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 기일에 남편과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헤어진 사이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절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맞았다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58이 된 저는 두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와는 여전히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혼 이야기도 나왔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지 형식이 아니니까요. 손주가 제 작업실에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림 그리는 거 재미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재미있어.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손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용기를 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강민우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56에 시작한 새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두려웠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고 그 결과 진짜 저를 찾았어요. 강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가요. 그림 그리면서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흰머리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윤미정,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더 멋지게 살아보자. 그림도 더 열심히 그리고 사랑도 더 깊이 하고 인생도 더 풍요롭게 즐기자.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6에 시작된 두 번째 봄, 이번엔 제가 주인공인 봄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이 봄을 그림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제 새로운 시작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으니까요.